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하반기가 시작이고 선생님들 나름대로 공부 계획을 이제 잘 세웠을 건데요. 7-8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좀 안내 사항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받으셨던 7-8 월 그 문제풀이반 안내 자료를 제가 띄워 놨는데 궁금한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하셔서 이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첫 번째 보시면 첨삭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선생님들이 첨삭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모든 문제가 제공되는 그 첨삭을 해 주는 건 아니고요. 선생님들이 문제를 보시면, 잠시만요. 이렇게 문제를 보시면 유초는 14번, 15번, 중등은 16번 해서 유초 선생님들은 3개에 해당하는 첨삭 문제가 있고요. 또 중등 같은 경우도 이렇게 1-2 교시에서 첨삭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오늘 나눠 드렸던 답안지에 다 작성해서 내는 건 아니고, 선생님들이 일단은 소수의 문항이더라도 쓰는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첨삭 문항이 제공이 되는 거니까 왜 이렇게 답안지가 한 장밖에 없지? 왜 이렇게 적지?"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첨삭 문제는 유초는 유초에 맞는 실제 문제, 모의고사 형태 아니면 실제 기출로 나오는 형태로 저희가 그 배점이라든지 몇 점 몇 점이다라고 해서 예시 문제 잠깐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뒤로 쭉 넘어가야 될 것 같긴 한데요. 한 끝에 문제 한번 볼까요? 15번, 15 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15 쪽. 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유촉 첨삭 문제 1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답안지 옮기실 때는 방과후 1 번, 2 번, 3 번을 그대로 이제 옮기시면 되고요. 중등 같은 경우는 답안지 옮기시지 않으시고 따로 이제 시험지 문제 푸시고, 중등 선생님들은 중등 선생님들에 해당하는 첨삭 문제만 이렇게 답안지에 옮기셔서 연습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7-8 월은 모의고사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지에 쓰되, 그 대신 첨삭 문제와 관련된 것은 답안지에 좀 옮기면서 내가 어떤 문제를 실수했는지 아닌지 좀 점검해 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대표 첨삭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개 첨삭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첨삭 문제와 관련된 걸 제가 작년까지 이렇게 대표적으로 또 이렇게 강의를 찍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처음만 또 많이 듣고 또 실질적으로 공개 첨삭이라고 하는 거 들을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또 지금 너무 일이 많다 보니까 공개 첨삭을 따로 찍을 그 여유가 없어서요. 선생님들이 공개 첨삭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작년에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거든요. 1년 전에 공개 첨삭 강의 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아, 첨삭은 이렇게 해서 해 줬구나. 우리가 어 실제 문제를 썼을 때 이걸 좀 내가 고치면 좋겠구나. 이렇게 답안지를 보면 잘 쓴 거구나. 채점을 좀 더 주고 싶은 글씨체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칸을 우리가 여백에 조금 더 여유 있다고 쓰면 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팁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작년 거 공개 첨삭이 된 것을 보고 여러 또 답을 예쁘게 쓰는 것. 답을 예쁘게 쓴다라고 했을 땐 결국은 내가 외웠던 거 정확하게 물어보는 거 쓰는 게 100% 인데, 그래도 사람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팁 같은 것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꼭 시간이 되시면 미리 한번 좀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1년 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했던 첨삭 문제와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그럼 선생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또 문제도 제공이 되는 거니까 문제 한번 또 써 보시고 공개 첨삭에 해당하는 내용 체크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해 보셔도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서, 공개 첨삭은 이번 똑같은 첨삭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문제풀이 연습, 그리고 여러 가지 기출 문제도 있고 강론 문제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도 있는 것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이 오늘 자료가 많았죠. 이거를 잠깐 말씀드리려고 해요. 강의 전에 문자 받으셨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습용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미리 풀어온 선생님들도 있을 것이고 오늘 받으신 선생님들도 있을 건데요. 이거는 간단하게 나의 지식을 체크해 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냈던 문제와 또 다른 형태의 답을 쓰는 거, 그리고 요구하는 것들을 충분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들이 말씀을 드렸던, 제가 얘기 들었던 게 뭐냐면, 기본 문제를 풀고 이렇게 문제풀이를 푸니까 너무너무 도움 많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저희가 이렇게 문제풀이 강의 한 강좌만 수강을 해도 기출 키워드라고 하는 특강 또 무료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강의했던 기출 키워드 한 권으로 끝내는 기출 키워드 이 강의도 무료로 들어가니까 선생님들이 기본 문제 풀고 기출 패턴이 어떻게 나오는지 강의 듣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모의고사 혹은 이제 해당하는 영역별 모의고사 문제풀이이긴 하지만 너무 도움이 많이 됐다고 해서 여러 번 돌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 강의를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직강생 선생님들은 아니더라도 다음부터는 미리미리 제가 업로드를 시키니까 이렇게 문제들을 꼭 활용을 하셔서 버리지 마시고 어떻게든지 얻을 건 다 얻으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시간적인 여유가 되시면 이렇게 문제도 풀어보시고 기본 문제 받은 것들도 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 혹시 몰라서 나는 이 쓰는 거 이렇게 나중에 풀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중에 하면 나중에 볼 자료가 또 쌓이거든요. 그래서 정답편도 있고 문제편도 있으니까 쓰는 연습이라도 반드시 하시고 선생님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차에 대한 건 아직 이르다라고 하지만 나중에 2차 때문에 발목 잡힐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말씀해 드리면 저희가 직강생에 한해서 2차 현직 교사들과 조인해서 피드백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피드백이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조금 더 특징적인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제가 현직 교사들하고 조인을 하는 거고요. 또 현직 선생님이 2차 강의를 무료로 이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하반기 패키지 어디 갔죠? 예, 하반기 이렇게 패키지 2개의 강좌를 들은 선생님들은 작년에 너무 호응이 좋았어요. 2차. 그래서 이 선생님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초등하고 중등은 이렇게 2차 강의. 그래서 이거랑 별개 2가지를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강의도 듣고 시험 1차 끝나면 강의 들으시고 이제 1차 발표 난 후 저희가 또 현직 교사와 조인해서 2차 피드백 해주고 이런 이제 강의들이 진행이 되고요. 6월 강의는 지금 키즈쌤하고 계속 할인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희가 여러 가지 첨삭에 대한 건 안내를 해드린 것 같아서 저는 따로 설명은 안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따로 제가 여기 한번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강의 일정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미리미리 이 강의 일정표에 따라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특과정 같은 경우는 초등하고 중등 이렇게 따로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영역별로 이렇게 푸시면 되되 참고로 일상생활이라고 하는 건 2022 버전이 새로운 게 지금 나온 거죠. 그래서 이번에 뭐 적용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금 학년군이 없어요. 그냥 다 저희가 중도중복 학생들 맞춰서 나온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저는 문제를 출제를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선택 중심 교육 과정까지 저희가 문제가 있으니까요. 계속 얘기합니다. 암기하고 쓰려고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쓰면서 암기로 이렇게 또 전환하셔도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특과정이라든지 장특법 등등도 푸시면 되고 유특은 또 유특 버전대로 특과정 말고 따로 있으니까 뒤에 유특 문제를 이제 푸시면 되는데요. 사실 특과정, 유특, 장특법은 저희가 특강도 올라가고 또 따로 강의를 다 했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는 이런 특학 부분만 해설 강의를 듣고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따로 강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정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채점을 따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해드리지 않고요. 그다음에 특히 유특 같은 경우는 학습장애 부분은 따로 이제 여기 나오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유특 선생님들은 학습장애 파트에서는 따로 학원에 오지 않으셔도 되고 그럼 이 대신 14조하고 17조에 해당하는 장특법은 뒤에 유특 선생님들만 다시 한번 보시라고 해당하는 문제는 이렇게 붙여드리는 거니까 난 왜 이때 그럼 장특법 어떻게? 라고 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뭐 강의 시간표도 또 참고해서 저희가 원래 90분이지만 80분 정도 맞춰서 하는데요. 사실 유초 선생님들은 실제 시험은 70분이고 중등은 90분인데 절충안을 만들어서 저희가 80분 정도 지금 하는 거고 그리고 실제 문항수가 많아요. 문항수를 많다 보니까 70분 이내에 다 풀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문항수가 많다는 건 그만큼 쓰는 연습을 계속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답안지에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따로 이제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강론이 너무 다르잖아요. 강론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해설 강의를 할 때 정답지를 따로 이렇게 제공해 드리지는 않아요. 그 대신 해설 자료에 이렇게 음영 처리를 다 해 드렸거든요. 일일이 저희가 정답은 제가 따로 나눠 드리지는 않지만 "이 부분이 정답이다."라고 해서 해설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옆에 해설 자료를 놓고 제가 해설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 1 번에 동그라미, 뭐 아니면 뭐 첫 번째, 아니면 동그라미 첫 번째, 뭐 예를 들어 2 번에 동그라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정답이다."라고 해서 체크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 그 이유가 너무 저희가 다양하다 보니까, 강론 자료가 다양하다 보니까 정답지를 예전에 올려 드렸어요. 근데 "왜 이것만 정답이냐."고, "이거 제가 본 건 또 이거 아닌데."라고 이렇게 또 계속 이제 불만이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일단 해설 자료는 제가 보는 주 강론 안에서 문제를 출제했기 때문에 이걸 위주로 정답을 했다라고 해서 음영 처리가 다 되어 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정답지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을 토대로 이제 문항 번호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 드릴 거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이 정답과 관련된 부분에서 놓친 부분은 카페에다 제가 친절히 답을 해 드릴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답을 놓친 부분은 또 카페에 질문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많이 물어보는 게, 지방에서 또 오시는 분들도 계셔 가지고 "언제 끝나요?"라고도 많이 물어보거든요. 첫날은 이렇게 공지사항도 많다 보니까 시간을 일단 한 6시 반 이지만 그래도 좀 더 여유 있게 1 시간 이상은 여유 있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또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8시 정도 끝나는 게, 8시에 끝난다는 게 아니라 버스 타고 이런 정리까지 해서 미리 선생님들이 예매하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또 강의를 듣는 분들은 끈기꾸러미라고 해서 소책자가 나가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그 끈기꾸러미라고 하는 것이 책 돈 많이 든다고 하니까 꾸러미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하시고요. 아무튼 기본 문제와 관련된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선생님들이 계속 예습 복습할 때 활용하시고,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선생님들 눈빛을 보니까 "언제 문제 풀어?" 이런 눈빛들을 느껴져 가지고요. 저는 여기서 간단한 궁금해하시는 분들, 궁금해하는 것들을 안내하고 이따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저희는 이따 뵙도록 해요.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네. 자, 오늘 정서행동하고 자폐 문제를 풀어 보셨고, 특과정, 장트법 등등 뒤에 있는 부분도 유특 선생님들도 유아특수 풀어 보셨죠? 시간이 생각보다 좀 촉박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특학부터 먼저 풀어 보시고요. 특과정이나 유특, 장트법 부분은 시간이 좀 모자라면 점심시간에 이렇게 해서 또 점검하셔도 좋으니까요. 모든 문제를 또 시간 안에 다 푼다는 걸 부담감을 가지시면, 예, '시간 안에 풀 수 없는 게 당연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편안하게 마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 강의는 특학 위주로 저희가 할 거고요. 그리고 여러 번 말했지만 특과정이나 장특법은 딱 책이 우리가 딱 명시된 것만 공부해야 되는 것이어서 답이 정해져 있지만, 특학 같은 경우는 너무 강론마다 다르기 때문에 너무 다양한 답이 열릴 수 있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실제 시험에서도 열린 정답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가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해설 자료에 제가 보는 책 위주로 답을 명시하는 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혹시라도 더 열린 답안이 있을 것 같다, 제가 보는 책은 이거예요라고 한다면 쉬는 시간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할 건데요. 저희가 도식을 이제 간단하게 보고 문제 풀고 해설 강의 이렇게 진행을 할 때 이론 강의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 위주로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론 부분은 선생님들이 이제 따로 미리 공부를 하셔야 되고, 이런 관점에서 저는 출제를 했습니다. 최근의 경향은 이거입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건데, 사실 오늘 정서하고 자폐는 해설 자료가 좀 적은 편이에요. 적은 편이고 문행부터 해서는 자료가 이제 더 두꺼워질 건데요. 정서 자폐는 사실은 공부하는 장애 영역 중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가는 영역은 아니죠. 맞죠? 예. 그러기 때문에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이건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도 정말 실수하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누구나 먹고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선생님들은 지식을 점검하시고 자기가 틀린 부분을 분명히 이제 오답 정리하고, 따로 내가 어떤 부분을 다시 살펴봐야 될 것인지, 그게 이제 선생님들이 점수를 올리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복습, 예습
철저하게 실행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서행동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정의는 5 가지로 선생님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09년도 이후로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어요. 그만큼 법적인 정의가 5 가지라는 건 보는 관점이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기준인 건데, 그렇다면 우리가 법적인 정의도 있고 DSM-5에서 근거한 여러 장애 진단명이 부르는 특성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교육적으로 외현화, 내현화라고 하는 부분을 정의하는 부분도 있을 건데요. 특히 이제 교육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책마다 다르기 때문에 정서행동 장애 분류라고 해서 교육적 분류와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죠. 그런데 오늘 시험 문제 1번을 보니까 과거 객관식 문제하고 그리고 또 이제 서답형으로 나왔던 문제하고 부르다 보는 용어가 좀 차이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적 분류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행동 차원적 분류라고 하는 것이 같은 맥락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어야 문제를 또 정확하게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저희가 정서 및 행동 장애 정의 분류 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최근에 모든 책에서는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정서 행동 장애를 진단하는 것으로 볼 때 기본적으로 문제 행동의 빈도라든지 문제 행동이 보이는 지속 시간이라든지 혹은 심각성 혹은 강도, 그래서 책마다 3 가지를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책에서는 이런 모든 문제는 복합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을 준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4 가지를 쓰라고 한다면 4 가지 요소에 맞춰서 쓰지만 3 가지라고 한다면 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책에서는 또 복합성이 안 나오는 책들도 있으니까요. 우선순위는 3 가지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러한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SSBD라고 해서 다관문 절차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큰 맥락으로 저희가 이제 살펴보시면 혹시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빠르지 않아요? 혹시 빠르다라고 한다면 표현을 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쫙 살펴보다가 '아 좀 천천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서 및 행동 장애라고 하는 부분에서 나온 적은 없지만 다관문 절차, 추후에 학습 장애 중재 반응 모형,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 주에 배우는 문제 행동 파트에서 많이 들어봤던 긍정적 행동 지원 중에서도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라고 하는 가 흐름이 같이 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왜냐?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라고 하는 부분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결국 정서행동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렇다면 충분히 응용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해당하는 절차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저는 1번 문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선생님들이 보시면 이제까지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 있고 그리고 멘트가 있지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13년도 중등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몇 번이지라고 계속 개인적으로 찾지 마시고 '아 객관식 33번을 활용한 거구나.' 해서 나중에 복습하실 때 33번 문제를 또 다시 한번 보시면 되는 거니까요. 선생님들이 참고 자료로 해서 '아 이 기출 변형이 이렇게 됐구나.'라고 활용하세요. 자, 칼 가로 안에 A, B에 들어갈 용어. 이거는 선생님들이 17년도 초등에 분명히 출제가 됐기 때문에 17년 초등에 근거해서 답을 썼을 건데요. 기본적으로 A, B에 들어가는 거 순서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순서는 상관없이 선생님들이 잠시만요. 중간 해설 자료를 이렇게 보고 넘어가면 너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일단 처음에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것들이 정답이다라고 했기 때문에요. A, B에 들어가는 거라고 했을 때요. 페이지 4 쪽에 보면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어 있어요. 4 쪽에 보시면 빈도, 강도, 지속 시간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럼 선생님들이 뭐 예를 들어 1 번에 잠시만요. 왜 이게 안 되지? 음 안 되네요. 1 번에 첫 번째 문항이라고 해서 체크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음 네, 됐네요. 1 번에 왜 제가 일단 첫 번째 문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 쪼끔 있다가 뒤에 또 보시면 페이지 6 쪽에요.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강론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중간중간 제가 해설지를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 때 꼭 페이지 적으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문제는요.
A, B. 그래서 페이지 4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페이지 3 쪽에도 있는 것으로서 정답을 지속성으로 쓰셔도 되고 지속 시간으로 쓰셔도 되고 빈도를 쓰셔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이 요소만 쓰시면 되는 문제. 체크하셨나요? 그렇게 해서 체크해서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기억에서 리을 적절하지 않는 것 2가지를 찾고 각각 이유를 서술하는 거였는데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먼저 7쪽을 한번 보실래요? 해설 자료 7쪽. 그냥 저는 속도를 위해서 이거 왔다 갔다 안 할게요. 7쪽의 해설 자료를 보시면 정서 및 행동장애 분류라고 해서 교육적 분류라고 하는 게 나와요. 교육적 분류가 결국은 여기 나오는 행동적, 차원적 분류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론 번역마다 다른 겁니다. 정서 및 행동장애 이성봉 교수님 책은 교육적 분류라고 했지만 과거의 윤점영 교수님 책에서 실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는 이렇게 행동적, 차원적 분류 체계로 나온 거니까요. 같은 말이라는 걸 알아야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객관식 문제를 그대로 제가 약간 응용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13년도 중등에 해당하는 문제를 나중에 복습하실 때 보시면 돼요. 행동적 차원적 분류 체계는 문제 행동의 유형을 2가지 차원으로 범주화했고요. 그 중에 하나로 내연화지요. 내연화 문제 행동은 과잉 통제라고 하는 거 맞아요. 자, 그런데 반항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각각의 이유를 써라라고 했을 때 반항은 외연화의 행동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혹은 외제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걸로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적 차원적 분류체계의 외제화 문제 행동의 범주에는 과잉행동? 이상하다. 여기도 과잉행동인데 그럼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고쳐야 될까요? 통제, 과잉행동이 아니라 통제, 결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유를 써주면 되는 문제였었거든요. 맞죠? 네. 그래서 7쪽에 잠깐 왔다 갔다 해볼게요. 7쪽에 보시면 내재화 요인은 과잉 통제라고 해서 우울, 위축, 불안 등등과 관련이 있고요. 외재화 요인은 통제, 결여라고 해서 공격성, 반항 행동 등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 찾으셨나요? 예, 그리고 장점으로 보면 낙인 효과를 줄이는 것도 있고 더 구체적인 중재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내재화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지만 단점은 2가지 문제를 보이는 아이들을 어떻게 분류할 것인가?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네요. 디귿. 정서행동 장애가 학습 장애 등과 같이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나거나 정서행동 장애 하위 유형인 품행장애와 우울장애 등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를 장애의 공존 동시 발생이라고 한다. 이 당시 원문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22년도 이성봉 교수님 책에서는 이 2가지 장애가 있는 걸 뭐라고 하죠? 공존장애라고 하는 것으로 명칭을 하니까요. 7쪽에 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한번 음영 처리된 거 볼게요. 최근에 이성봉 교수님 2022 버전에서는 정서행동장애를 분류하는 대표적인 2 체계를 살펴보았다. 라고 하고 음영 처리된 거 보시면 공존장애 또는 장애의 동시 발생 때문이다. 공존장애란 여기는 그냥 한번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한 개인에게 2가지 이상의 장애 상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걸 말을 하는데 정서행동 장애가 다른 장애와 함께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정서행동 장애 포함되는 하위 범주들 그래서 품행장애이면서 우울장애 같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이 부분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2가지 용어 공존장애라고 하는 걸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공존장애에 해당하는 2가지 유형을 쓰시오. 라고 문제가 충분히 또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주문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출제가 되지 않은 부분 꼼꼼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행동적 차원적 분류 체계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표찰, 라벨, 낙인인 거죠. 낙인 문제 줄일 수 있다. 이게 뭐가 돼요? 장점으로 우리는 방금 읽었거든요. 그래서 틀린 것은 기억과 니은으로 해서 이유를 찾아주시면 되는 문제. 이해 가셨나요? 그렇게 해서 체크를 지금 해봤고요. 아직까지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여기 니은을 빼먹었네요. 니은 같은 경우는 한 가지만 쓰시면 되는 부분이어서 선생님들이 1쪽에 보시면 음영 처리되어 있는 5가지 중에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잠깐 볼까요? 3쪽이네요. 3쪽에 법적인 정의 가나다라마 있지요? 예, 가나다라마 중에 아무거나 한 가지 써라.
이건 뭐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볼게요. 자,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처음엔 좀 어색할 수 있는데 해설제가 좀 왔다 갔다 하지요. 페이지 10쪽으로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먼저 또 10쪽을 한번 볼까요? 자, 10쪽을 보시면 이 똑같은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똑같은 그림. 일반 교사가 그래서 선생님들이 실수하실 수 있는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또 이것을 1단계, 2단계 잠시만요. 이 내용을요. 이런 식으로 해서 틀린 거 찾고 바르게 고쳐라라고 충분히 또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실수를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일반 교사가 1, 2단계의 주책임하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되지. 여기에 만약에 특수교사 그럼 우리가 언뜻 보면 특수교사가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분명히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통합학급에서 먼저 내재와 외재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교사가 책임하에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학급 전체 대상으로 외화나 행동이 가장 심한 3명과 내재화 행동이 가장 심한 3명을 추천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아이들에게 조금 더 소수의 학생들을 상대로 자세한 검사가 들어가죠. 그래서 일반 교사가 위기 사건 척도와 문제 행동 총 빈도를 실시해서 우리가 평균보다 규준에 너무 위험한 점수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관문을 이제 통과해서 저희가 여기서 훈련된 관찰자라고 한다면 특수교사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훈련된 관찰자에서 10쪽에 보시면 훈련된 관찰자가 교실과 운동장에서 수업 참여 및 사회적 행동을 직접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칸을 채워주시면 되는데요. 시험 문제는 내 생각을 쓰는 거 아니죠. 특수교사이지만 특수교사라고 똑같은 글자가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원문은 어떻게 봐라 이대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의뢰하기 전에 다시 한번 중재하는 의뢰전 중재도 갈 수 있고요. 아니면 바로 이 아이가 진단평가가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진단 추후의 적격성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리을 의뢰전 중재는 시험 문제 분명히 출제가 된 부분이기도 하니까 같이 보시면 되는데요. 그럼 디귿 리을 지금 답을 다 채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 아직은 우리가 문행 파트 문제를 보지 않았지만 상반기에 공부를 했다는 전제하에 1단계, 2단계, 3단계하고 헷갈려요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분명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어떤 게 차이점일까요? 이대로 보면 되죠. 내재와 외연화 딱 이 용어만 나오면 연속적 행동 지원 체계는 아니구나. SSBD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 거구나 라고 팁을 얻고 선생님들이 정답을 쓸 때에도 정확하게 책대로 SSBD의 선별 과정으로 써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내 생각을 집어넣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다. 물어본 대로 파악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도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만 더 확장을 해보면 저희가 선별 과정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가 혼합돼서 나올 수 있을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그래서 진단을 하고 의뢰하는 것으로 해서 장뜨법 이렇게 쭉 나와서 이 장뜨법과 섞이면 틀린 것 찾고 이유 써라 이런 식으로도 확장돼서 분명히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4조에서부터 17조까지 선생님들이 그 배치 선정 배치로 같이 보시잖아요. 충분히 같이 해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도 체크해 두세요. 아시겠죠? 자, 그다음 2번 문제로 가도 될까요? 자, 2번 문제는요. 자, 도시카를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 신체 생리학적 모델, 신체 생리적 모델, 생물학적 모델 다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기질과 관련해서 선생님들이 보실 거고 저도 그래서 오늘 3가지를 다 써보라고 했지요. 적응하기 쉬운 아동을 추후에 답을 쓰실 때 쉬운 기질이라고 쓰셔도 다 똑같은 말인 거고요. 까다로운 아동은 까다로운 기질, 난기질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 그리고 더딘 아동이라고 하는 건 더딘 기질도 될 수 있지만 느린 기질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걸 쓰든 상관이 없는 걸로 추후에 정답을 하시면 되고 오늘 이제 제가 교사 역할을 물어봤어요. 사실 교사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이제 실제 기출 문제로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오늘 지문은 부작용만 제가 딱 넣어놨거든요. 그러면 또 다른 할 수 있는 거 뭐 쓰면 될까요? 행동의 변화.
부작용. 이게 이제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되는 게 중등 문제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오늘 정답에서는 아이의 약물을 복용했을 때 행동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교사가 관찰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정답으로 문제 푸는 거였습니다. 결국은 기출 문제에서 제가 살짝만 바꾼 그런 기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심리 역동적 모델, 정신 역동적 모델은 10년도에서부터 17년도까지 쭉 봤을 때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대부분은 원인과 관련된 게 서답형으로 훨씬 더 문제 비중이 높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버전으로 책대로도 있지만 기출 버전과 약간씩은 좀 비교를 해보면 먼저 기출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기출대로 넣어놓긴 했는데요. 정서적인 박탈이 됐다. 어릴 때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됐다. 이런 것들이 기출문제에서 심리 역동적, 정신 역동적 모델을 찾는 원인이 주로 이제 언급된 거고, 강론 책을 보면 주로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 이론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좀 더 학자들과 연결되는 원인으로 더 많이 나오죠. 그렇게 출제가 된 적은 거의 없었으니까요. 심리적 위축, 뭐 정서적인 박탈, 정서적인 뭐 감정 뭐 이런 것들이 어릴 때부터 이 아이가 굉장히 손상이 된 것으로 흐름을 가보면 그게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정신역동 모델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흐름을 잡으시면 돼요. 한 가지 더 우리가 객관식 때 나왔던 거 보면 이제 욕구 불만, 욕구 갈등 이런 식으로 해서 언급된 부분들도 있으니까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욕구 갈등 이렇게 키워드가 나오면 심리 역동적, 정신 역동적 모델이다. 단 오늘 문제로 볼 때 이런 중재와 연결은 안 됐지만 선생님들이 과거 객관식 문제를 보면 집단 중재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언급된 내용도 있었었고요. 정서교육은 아니지만 심리극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해서 심리 역동적 모델을 쓰는 문제도 있었지요. 한 가지 더 한번 살펴볼까요? 12년 이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객관식 문제 12년도였던 것 같은데요. 기출 예문에는 나왔지만 아직까지 시험 문제가 나오지 않은 게 심리 역동적 모델과 관련해서 목적 오늘 쓰라고 했었었죠. 그래서 건강한 성격 발달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객관식 지문에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걸 연습을 하는 걸 문제로 출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해설지는 먼저 11쪽을 보시면 되고요. 자, 11쪽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문제 전체적으로는 제가 19년도 중등 문제에서 갖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볼 건데요. 학생 K가 퇴원 후에 학교에 복귀하게 되었는데 학습 결손도 걱정이 되었지만 긴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충, 평가 조정 등등이 있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었죠. 이거에 해당하는 지도 방법, 이완 훈련이라고 하는 걸 쓰는 게 실제 기출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학생 K가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건강관리 측면에서는 어떠한 지원이 가능한가요? 라고 했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땡땡 이 부분이 가로가 되어 있었었죠. 그래서 부작용이라고 쓰는 것도 돼 있었었고 약물 복용에 따른 학생의 행동의 변화라고 하는 걸로 쓰는 문제가 될 수도 있었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걸 저희가 여기 있는 문제와 연결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A에 해당하는 개념적 모델의 명칭은 신체 생리학적 모델, 뭐 생물학적 모델 이렇게 쓰시면 되고 A와 관련된 것이 결국 실제 이제 신체 생리학적인 모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지만 기질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 이미 배웠기 때문에 아무것도 쓰시면 되는데 쉬운 기질, 까다로운 기질, 더딘 기질 이라고 하는 거 쓰셔도 되고 쉬운 기질, 난 기질, 느린 기질 등등등 쓰셔도 되는데 겹치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참고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에 대한 해설 자료가 11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11쪽에 보시면 원인이라고 해서 나와 있죠. 적응하기 쉬운 아동 뭐 이렇게 쓰셔도 다 상관은 없어요. 새로운 자극에 위축되는 까다로운 아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보시면 서서히 적응하는 더딘 아동이라고 하는 것도 쓰셔도 되고 그 다음에 쭉 밑으로 내려갈게요. 화살표 표시로 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이승희 교수님 강론의 큰 틀의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이와 같은 체스와 토마스는 등등등 그 다음 줄 순한, 느린,
까다로운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니까요. 점수는 선생님들이 이제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융통성 있게. 아직까지 문제는 내지 않았지만 그럼 한 번 더 살펴보자. 토마스 체스라고 해서 표 1-26을 보시면 1977년도 지금 표를 보고 계시나요? 토마스 체스. 그럼 어떤 아이가 까다로운 거고 어떤 아이가 느린 아동이고 어떤 아이가 순한 기질이냐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정할 때요.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 그렇지 않은 활동성 수준에서 구분할 수도 있고 수면이나 밥 먹는 패턴들이 규칙적이냐 아니냐도 판단할 수 있고요. 넘겨서 한번 볼까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냐 적응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13쪽의 적응성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다는 아니더라도요. 혹시 기출 확장으로 세 가지 쓰는 건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 이걸 기준을 나누는 걸 두 가지만 쓰시오 라고 했을 때 적응력 아니면 아이에 해당하는 규칙성 이런 것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체크를 지금 해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기출 확장 되셨나요? 되셨죠? 말씀 좀 해주세요. 여기 선생님들이 많은데 한 명도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네, 호응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기질에서 조금 더 우리는 나누는 기준까지 확장을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억 외에 교사의 역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 장을 더 넘겨서 그냥 볼까요? 14쪽. 자, 14쪽에 보시면 행동 억제 기질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기질의 차이 등등의 용어가 이성봉 교수님 강론에도 있는데요. 행동 억제 기질은 제가 강사를 시작한부터가 1판이거든요. 이제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그래도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까다로운 기질이랑 어떤 게 행동 억제 기질 어떤 걸로 써야 되는지 힘들어요. 좀 헷갈려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서 이 안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살펴보자. 자, 분명히 행동 억제 기질을 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요. 영아기에 새로운 자극에 노출시키면 심하게 울거나 격렬하게 몸부림치는 아동은 행동 억제 기질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이거는 중간에 없어지기도 하고 그대로 지속되기도 한다. 이런 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밑줄 그은 검정색으로 해서 진하게 되어 있고 밑줄 그은 것이 키워드예요. 그래서 결국 영아기에 새로운 자극에 노출되었을 때 이건 뭐 주어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원문대로 보는 거밖에 없고요. 만약에 조금 더 팁을 드린다면 이거는 뭐한다 지속되지는 않을 수도 있고 중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쭉 있다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해서 그냥 체크할까요? 네 번째 줄 볼까요? 네 번째 줄. 자, 성장하면서 이런 기질적 특성이 없어지기도 하지만 후에 불안장애, 우울장애, 내재화 장애 왜냐면 행동을 계속 억제하는 거니까 이렇게 외연화로 표현하기보다는 내연화로 이렇게 나타나는 장애가 생길 수도 있대요. 그래서 머릿속에 행동 억제, 무언가를 계속 참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실제 시험 문제는 윤점영 교수님 강론을 보시면 교사의 역할과 부작용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는 일단 체크를 했는데 일단 읽어볼게요.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것만. 교사는 약물 치료나 특별한 식이요법 등의 중재로 아동의 교실 행동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대요. 그럼 점검하는 게 몇 가지 역할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또 음영 처리된 걸 보시면 교사는 자신이 교실 내에서 아동의 일상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동의 행동 변화뿐만 아니라 부작용의 증상을 부모와 전문가에게 알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아무거나 써도 정답이었지만 저는 이거 왜 써라라고 했기 때문에 아이의 행동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교사가 잘 관찰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써주시면 되는 문제. 여기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기출에 해당하는 것으로 역시 확장한 문제라고 생각하시고 정답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비해당하는 개념적 모델의 명칭을 쓰고 목적을 서술하는 거였는데요. 여기 보시면 공격성과 충동성은 언제부터 나타났나요? 영아기 때 정서적인 박탈을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불안정한 심리와 정서를 갖게 됐다라고 하는 근거가 있어요. 이건 기출문제인데 잠깐만요. 자, 한번 볼게요. 19년도 중등 문제, 13년도 출시는 기질 문제 똑같이 쓰는 거. 그래서 한 가지 여기다 더 추가하면요. 잠시만요. 이거 문제 똑같이 냈어요. 중등 문제. 17년도 중등 문제. 맞죠?
정서적 바탈, 심리적인 것 똑같은 문제. 아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더 추가를 한다면 17년도 중등 문제 똑같은 문제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리 역동적 모델, 정신 역동적 모델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 모델의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모델의 목적이라고 했을 때 15쪽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15쪽을 보시면 첫 번째 윤점영 교수님 책에 나와 있는 음영 처리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정신 역동적인 모델은 장애 행동을 설명하는 가장 전통적인 이론적 모델로 정신 내적 과정상의 기능장애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정신 내적 과정상의 기능장애 왠지 이렇게만 물어보면 나중에 신체 생리학적 모델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한 정신 내적 과정상은 심리, 정서 이런 감정과 관련된 등등의 이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객관식 문제 잠시만요. 이때였던 것 같아요. 12년도 객관식 문제에서는 정신내적 과정 기능상의 문제로 분명히 기출에 나왔던 키워드니까요. 얘가 나오더라도 아 심리 역동적 모델이구나 라고 하는 거 파악하셔야 돼요.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건강한 정서 발달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라고 해서 건강한 정서 발달 이렇게 쓰셔도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책으로 가볼게요. 이성봉 교수님 책. 자, 이성봉 교수님 책을 보시면 쭉 먼저 또 읽어드릴게요. 심리 역동적 모델에서는 정서행동 장애를 정서적인 성숙이 지체가 된 것으로 본대요. 그래서 정서적인 문제와 충족되지 않는 욕구 때문에 불안해한다. 그래서 이런 내적 갈등을 해결해서 건강한 심리적 기능을 촉진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거. 자, 건강한 심리적 기능을 촉진하고 발달하도록 돕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또 넘겨서 보시면 심리치료는 혹은 집단 중재 플러스 뭐 심리 이런 것들은 오늘 문제되지 않았지만 선생님들이 반드시 심리 역동적인 모델로 봐야 되는 거고 아직까지 기출에 나온 적은 없는 게 정서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진선미성을 추구하는 것도 심리 역동적인 모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뒤에 가면 이제 또 여러 모델들이 섞인 것 중에 또 하나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건강한 성격 발달 이것도 기출에 나온 거나 목적 똑같이 보니까요. 정서 발달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건강한 성격 발달도 목적으로 보니까 다 맞았다고 채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책마다 다른 경우 제 기준으로 여러 가지 목적을 지금 설명해 드렸어요. 다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거 맞죠? 그렇게 해서 체크해 주시고요. 다 기출 버전이다라고 하는 거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부터 또 시험 문제에서 많이 이제 키워드가 많이 이제 늘어나는데 선생님들이 보셨겠지만 최근의 흐름으로는 예전에 명칭만 써라라고 했을 때와 지금은 하위 과정 단계를 쓰는 거 같이 섞여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요, 여기 나오는 관찰학습이라고 하는 것에 이 하위 과정 아니면 단계가 일반 유아 말하는 책, 일반 초등에서 말하는 책, 중등에서 말하는 책 약간씩은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특수 차원에서 이렇게 좀 보는구나 라고 하는 정도 이해하시고 각각의 전공에서 말하는 걸 1번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결론적으로는 22년도 초등에 간단하게 용어 쓰는 거 외에 작년에는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 비디오 모델링이라든지 추후의 관찰학습에 해당하는 이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 기반의 중재고요. 제가 경호를 이제 키우다 보면 아 모델링이 진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진짜 몸소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쉽지만 굉장히 중요한 증거 기반의 중재여서 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정확한 암기가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18쪽하고 19쪽 그러니까 18쪽 먼저 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18쪽을 펴놓으시고 제가 중간중간 이제 페이지 음영 처리된 거 등등 보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에 근거해서 가와나에 해당하는 지도 전략의 차이점을 비교해서 설명해라 라고 했는데요. 그럼 결국 지도 전략이라고 했을 때 얘는 실제 시험에서 모델링으로 쓰는 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나에 해당하는 것을 보실 때에는요. 여기 동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서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학습 관점 이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사람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한 거냐, 아니면 비디오에 나오는 영상을 보고 따라했느냐, 이게 이제 정답의 키워드라는 거지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답을 체크를 해주실 때에는요. 잠시만요. 여기 잠깐 볼게요. 해설지로 봐야 되겠구나. 18쪽도 일단 펴놓으시지만 19쪽에 보시면 윤점영 교수님 강론을 잠깐 근거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윤점영 교수님 강론 박스가 있는데요. 사회적 학습이 사회학습이라고 보시면 되지요. 사회적 학습 혹은 사회학습 또는 모델링은 행동주의자가 땡땡땡인 건데, 이 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관찰이나 타인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가는 관찰이나 타인의 행동을 따라하면서 새로운 행동을 배우는 것인 반면 나는 관찰이나 타인의 행동을 여기다 뭐만 삽입하면 될까요? 비디오,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하면서 새로운 반응을 습득하는 것이다 라고 대입해서 비교해 주시면 된다고요. 다시 한 번만 설명해 드릴게요. 자, 19쪽에 네모 박스 음영 처리된 것을 제가 첫 번째 동그라미와 연결해서 설명해 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가는 개인은, 우리 아동은 관찰이나 타인의 행동을 따라함으로써 새로운 반응을 습득하는 반면 나는 관찰이나 타인의 행동을 동영상을 보면서 따라해서 새로운 반응을 습득하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 이해 가셨나요? 자, 그럼 차이점 비교해서 저희가 페이지 19쪽에 근거해서 썼다면 가와 나의 장점을 한 가지씩, 그래서 원래는 선생님 공통적인 장점을 써라 해도 답은 똑같아요. 그런데 일단 여기 나오는 모델링이든 비디오 모델링이든요, 공통적인 건 무조건 이제까지 기출에 기반은 습득 1번이었어요. 그래서 습득 가를 놓고 습득에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나를 보고 습득이 효과적이다라고 쓰셔도 돼요. 그럼 또 하나 장점은 뭘까요? 일반화가 또 보편적이거든요. 그래서 가를 일반화 쓰셔도 되고 나를 일반화 쓰셔도 되고, 결론은 습득과 일반화를 겹치지 않게 쓰면 되는 건데, 오늘은 단 겹치지 않게 쓸 거 이게 없어서 습득이 효과적이다라고 해서 둘 다 쓰셔도 그냥 다 장점으로 보셔도 된다는 거 아시겠죠? 왜냐하면 기출에서는 항상 습득에 효과적인 땡땡을 지도하려고 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습득 일반화 중에 뭐 겹치지 않아도 다 정답, 겹쳐도 다 정답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장점은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뭐 어디에 많이 나왔다고요? 기출 문제에서 물어볼 때 습득에 효과적인 이렇게 나왔다고요. 그럼 그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19쪽에 보시면 지금 개념 안에서 새로운 반응을 습득한다 라고 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20쪽에 보시면 큰 틀의 비디오 모델링 전체를 다 보라는 음영의 내용인데요. 그중에 장점을 보면 일반화를 촉진한다, 습득할 수 있다 등등이 또 나와 있기도 하니까 선생님들이 비디오든 모델링이든 똑같은 장점으로 연계해서 같이 보시면 되는 문제. 이해 가셨나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살을 넣어서 만든 거거든요. 책에서는 그냥 이 전체로만 지도 방법의 명칭을 써라 라고 해서 모델링 이렇게 쓰는 거였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의 깊게 본다, 주의 집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인상하면서 주의 깊게 기억. 그래서 실제 22년도 초등에는 여기가 뭐가 나왔냐라고 했을 때 키워드가 여러 번 시연한다 이런 게 나왔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기억하는 거 시연. 그럼 역으로 예를 한번 써보자 해서 이제 파지 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제였는데요. 파지 과정이라고 쓰시면 되고, 혹시라도 18, 19쪽에 보면 그림에 나와 있는 뭐 단계 어떤 거 봐도 다 파지 과정 나와 있죠? 파지 과정 나와 있으니까 자, 혹시 지금 왔다 갔다 또 하시니 18쪽에 그림 6- 음영 처리가 일단 되어 있어요. 주의 과정, 파지, 반응 재생, 동기 과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모델 행동의 상징적 표상을 적절한 행동으로 전환하는 거.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응재생이라고 쓰셔도 되고 운동재생이라고 하는 것으로 두셔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효과를 우리는 뭐라고 해요? 동기과정에서 대리효과, 대리강화라고 하는 것으로 그대로 쓰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기억, 니은은 선생님들이 파지과정, 반응재생과정, 운동재생과정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림 6-1을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가볼게요. 수행과 대리효과.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무엇도 얻을 수 있대요? 아, 저렇게 하는 거니까 그대로 더 이렇게 따라하면 되는 거네? 라고 해서 스스로가 만족감을 얻는 거 이제 볼게요. 대리효과란 모델 관찰 결과로 학생 행동이 변화를 한 거지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지 했다가 다른 사람이 붙인 거 보고 스스로가 지금 붙이는 거. 대리효과는 모델 행동 관찰 결과에 따라서 학생 행동이 더 나타나기도 하고 덜 나타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나타나는 걸로 저희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왜요? 그래야 행동이 습득한 거니까. 그러겠죠? 네, 자, 그렇게 해서 대리효과, 대리강화라고 하는 거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동그라미 두 번째는 다 시험 문제였어요. 초등이든 유아든. 그 다음에 중등에서는 이거 모델링, 명칭 쓰는 거 다 시험 문제. 그다음에 아직까지는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저희가 혹시라도 용어라도 나올까 봐 비디오 모델링 유형을 지금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은 넘겨서 20쪽에 보시면 4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자, 4가지 유형을 보시면 첫 번째, 기본적 비디오 모델링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다른 사람 행동을 관찰하고 따라하는 거. 그럼 한번 볼까요? 원기가 좋아하는 가영이를 모델로 난타놀이를 지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행동 따라하는 거 기본적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으로 20쪽에 첫 번째 있는 걸로 정답을 써주시면 되고, 이게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그래서 그냥 이때는 뭐 비디오 모델링 이렇게만 써도 다 정답인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난타놀이를 각각 과제 단계에서 촬영하고 촬영한 짧은 비디오 클립을 순서대로 제공하는 거, 이걸 무엇이라고 한다? 비디오 촉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제 분석이라고 생각하시고 각각 장면들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쫙 한 가지의 컷으로 붙이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기가 본인이 난타놀이를 하는 모습을 스스로가 본인을 관찰하는 거. 아, 우리가 책에 보니까 비디오 자기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구나. 비디오 자기 모델링 쓰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까요? 원기의 관점, 학습자의 관점이죠. 학습자의 관점에서 과제 수행하는 거, 즉 난타놀이 하는 것을 보여주는 비디오를 제공하는 게 1인칭 시점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관점 비디오 모델링이라고 해도 되고 어떤 걸 하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A, B, C, D에 해당하는 것이 지금 봤던 유형의 용어를 쓰는 건데요. 개인적으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면 비디오 모델링이 이제까지 기출문제라고 했죠. 그렇다면 저희가 위에 있는 비디오 모델링도 있고 이소영 교수님 책에 있는 건 안 봤지만 결론적으로는 한 권의 책에서만 4가지 유형을 설명한 건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둘 다 겹치는 것들 중에서 뭐 여기 보면 기본적 비디오 모델링이라든지 뭐 비디오 자기 모델링 쉽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 비교하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1인칭 시점은 요즘에 유튜브 애들 다 보는 게 1인칭 시점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얘의 용어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충분히 개념이라든지 예시를 확실하게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왜냐? 얘는 저는 이제 계속 경호가, 저희 아들이 이제 벌써 10살이 됐는데요. 애들 동영상 유튜브 세대거든요. 너무너무 이 애들이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타고난 건가요? 어느 순간 제 거 핸드폰 보면 게임이 깔려져 있고 어떻게 뭐 하다가 보면 뭐 게임하고 있고 막 이러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비디오를 이용한 건 아이들의 학습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렇다면 현장에서 출제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서 선생님들이 기본 암기 내용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 문제 해결했나요? 이 문제들은 기출 플러스 기출 확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써보는 거니까 어떻게든 계속 내가 못 쓴 건 체크해놓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파란색으로 선생님 나름대로 표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빨간색은 내가 잘 공부 다음에 복습할 때 좀 가볍게 보는 거, 파란색은 좀 더 내가 보완할 공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어렵고 보완할 부분을 점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그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길을 거예요. 자기관리.
이번에 또 나올 수 있어요. 자기 관리가 이번에 또 나올 수 있다. 그 얘기는요. 제 개인적으로는 올해 나올지 아닐지는 모르겠으나 일상생활 활동이 거의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일상생활을 이렇게 관련된 교수님이 정서자폐, 특히 자폐와 관련되어 있는 정서랑 이게 또 전공인 교수님들이 또 계시기도 하셔서 충분히 이 일상생활 교과랑 연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일상생활은 결국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기 교수, 자기 점검, 자기 평가, 자기 강화는 올해 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선생님들이 암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 문제에서는요. 일단 기초는 23년도 유아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점검도 섞이고 자기 평가도 섞이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다. 자,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이제 4번 문제. 4번 문제 보시고 페이지로는요. 21쪽을 먼저 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이 도식을 빼먹었는데요. 잠깐만 체크해 볼게요. 지금 우리는 모델링, 비디오 모델링 지금 본 거고 자기 관리라고 하는 거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자기 교수 정의를 쓰지는 않았어요. 이제까지 시험 문제는. 용어 쓰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정의 쓰는 건 선생님들이 책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다 뭐예요? 속으로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이제까지 시험 문제는 폭발적으로 여기다. 그중에서 이 5가지 단계는요. 선생님들이 헷갈리면 저는 개인적으로 18년도 유아가 조금은 교사 학생 이렇게 쉽게 좀 나왔거든요. 예시까지. 그걸 암기하면 22년도 대입해도 되고 23년도 대입해도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기본 개념 암기는 13년도, 예시 집어넣을 거면 18년도 해서 분명히 예시까지 있는 거 좀 암기를 하셔야 이렇게 추후에 확장된 개념으로도 다 공부할 수 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인지적 모델링 교사가 시범 보여주고 외적 안내 이건 부르는 용어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8, 22, 23 약간씩 예시도 좀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헷갈리면 18년도 유아 해당하는 거 꼭 보라고 했고요. 여기선 큰 소리, 뭐 작은 소리, 속으로, 마음속으로 등등등 해서 키워드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자기 진술문 15년도 초등이죠.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책마다 다르다. 강화와 평가가 왔다 갔다 하는 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올 가능성은 문제 정의랑 문제에 해당하는 이 계획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용어라든지 정의가 암기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선생님 장점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자기 관리. 밥 먹을 때, 옷 입을 때, 이 닦을 때 다 하는 거 뭘까요? 속으로 말하는 거. 일반화, 일반화. 이것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자기 기록, 자기 점검. 이제까지는 용어 쓰는 거 가장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우리가 22년도 유아는 정의와 연결해서 쓰는 게 언급되기도 했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강론에는 있지만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게 이게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계로 쭉쭉쭉 한번 살펴볼 건데 약간 제가 변형했어요. 어떻게? 강론은 그냥 서술로 쭉 나왔는데 제가 거기다 교사 학생 이런 건 좀 집어넣은 변형된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기평가는 21년도 초등에 나왔어요. 그전에는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거죠. 그전에는 자기 교수와 자기 점검에서만 많이 나왔거든요. 그 이후엔 낼 게 없다는 거죠. 웬만한 건 다 냈어요. 그러다 보니 자기 평가, 자기 강화가 다 섞어서 오늘처럼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이에게 일상생활 활동에 교과 넣어놓고 자기 교수, 자기 점검 다 함께 지도하는 것으로 세트로 문제 충분히 만들 수 있어서 한꺼번에 제가 정리 한번 해보려고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 대신 자기 강화는 오늘 문제 안 냈어도 선생님들이 스스로에게 강화 주는 건 아시죠? 이렇게 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해설지는 21쪽 일단 펴놓으셨을 건데 잠깐 살펴볼게요. 이성분 교수님 강론입니다. 그래서 자기 교수 방가로 1번에 자기 교수 보시면 자기 교수는 자신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데요. 선생님들은 이것의 의미는 강론마다 정의는 다르니까 속으로 이야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겨보자. 22쪽.
자, 22쪽에 보시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암기 5단계인 거죠. 자, 이제 왔다 갔다 한번 해보면서 체크해 볼게요. 자, 이게 23년도 유아 문제래. 23년도 유아에서는 자기 관리라고 하지 않았고 자기 교수. 그래서 제가 교수를 관리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자기 관리 중에 첫 번째, 이게 이번에 나왔던 유아의 문제인데요. 약간은 좀 달라요. 문제 형태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각각 단계 명칭이 있고 교사 학생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교사와 유아 행동을 나눴으니까 약간은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게끔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다는 거죠. 이게 23년도 기출의 변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러면 자기교수 훈련 과정이라고 해서 저희는 이 부분만 먼저 체크를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박교사 행동 어떻게 쓰면 될까요? 22쪽 이제 대입하면서 가볼게요. 일단 명칭으로는 인지적 모델링에 해당이 되는 거고 교사가 해야 되는 거 한번 살펴보자. 과제 수행의 시범을 보인대요. 이렇게 쓰면 맞을까요? 개념 쓰라고 하지 않았죠. 지금 우리는 뭐를 하고 있어요? 아, 줄을 서서 차례 기다리는 것이 포인트구나. 그러면 선생님들은 어떻게 써야 된다? 교사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시범을 보여준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맞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대입하는 거 지금 연습시키고 있어요. 자, 교사는 과제 수행의 시범. 그럼 여기서 과제 수행은 뭘까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거. 이거 시범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쓰셔도 정답. 근데 기출은 이렇게 쓰는 것도 있었지만 조금 더 옆에 있는 걸로 실제 기출은 나왔어요. 실제 기출을 제가 뻥 가져다 놓은 거니까 한번 볼게요. 실제 기출에서는요. 교사는 큰 소리로 과제 수행 단계를, 그럼 과제 수행 단계가 뭘까요?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말하면서 시범을 보인다. 이렇게 해서 큰 소리로 이런 것까지가 실제 나와 있던 예시였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거 쓰든 상관은 없어요. 첫 번째 시범을 보인다까지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교사는 큰 소리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요. 단계를 말하면서 시범을 보인다. 이렇게 쓰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니은 했고요. 그럼 디귿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여기다가 속삭이듯 작은 목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속으로. 이것만 집어넣으면 정답. 그죠? 마음속으로 혹은 속으로. 그래서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려라고 말을 하면서 줄을 선다. 니은하고 디귿 잘 채우셨나요?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고요. 이런 문제는 뒤에도 계속 제가 구멍만 뻥뻥뻥 다르게 뚫고 문제를 여러 번 출제하기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기억을 가볼 건데요. 기억은 저희가 23쪽 뒷장에 있어서 약간 해설 순서대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저는 양명희 교수님 강론에 근거해서 4가지 단계를 설명을 했는데 문제 정의도 있고요.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계획을 쓰는 게 실제 시험 문제였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아는지 모르는데 체크해보자. 어떻게 해야 하지? 이렇게 해도 정답이고요. 내 계획이 무엇이지? 라고 해도 정답이에요. 그런데 실제 기출문제에는요. 23쪽 음영 처리된 거 보면 내 계획이 무엇이지? 이게 실제 기출로 활용된 예시문이에요. 이해 가셨나요? 그리고 저희는 어떤 거 쓰든 상관은 없는데 실제 기출문제에서는 내 계획이 무엇이지? 아무튼 어떻게 해야지라고 다시 정정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실출에서는 어떻게 해야지라고 나와서 여기다 가로 계획 이렇게 쓰는 게 실제 기출문제. 아무튼 결론은 기출문제 몇 년 지금 지났으니까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저희는 첫 번째는 다 지금 끝났네요. 자, 그리고 이제 볼게요. 다에 해당하는 자기관리 유형을 쓰래요. 잘 모르겠는데 기록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게 나와. 그럼 답이 자기 기록, 자기 점검 아무거나 다 정답이 되겠네요. 자기 기록, 자기 점검 아무거나 정답 쓰시면 되고요. 이것이 효과적인 거 실제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23쪽에 효과적인 이유라고 하는 거 아무거나 쓰셔도 됩니다. 23쪽에 음영 처리된 거 효과적인 이유 보시면 그 자체가 스스로 자기 행동을 감독하게 해서 자기 기록이 주는 보상이기 때문에 벌로서도 작용할 수 있고 그리고 더욱 행동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걸 줄여서 해볼까요?
스스로 자기 행동을 감독하고 기록하는 것이니까 행동의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중간 저는 생략해서 행동의 변화 이게 들어가면 된다고요. 자, 그리고 넘겨서 보자. 더 쉬운 말 많아요. 24쪽 볼게요. 24쪽에 보시면 대부분은 세 번째로 했을 거예요. 반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많이 썼을 거예요. 예. 다 알죠. 예, 반동 효과. 그래서 대부분은 반동 효과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 분명히 오늘도 선생님들은 반동 효과 있을 거예요. 예, 오늘 틀린 거 보고 스스로 점검해보고 내가 머릿속에 있었는데 실수했구나. 문제 잡는 다음부터 안 그래야지. 이게 반동 효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반동 효과를 쓰신 분들이 많았을 거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한 번도 출제가 되진 않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자기 점검, 자기 기록도 단계로 넣는 건데요. 리을이 대부분 키워드죠. 자, 이제 볼게요. 선생님들이 24쪽에 그대로 보고 계시면 목표행동을 선정하고 행동을 정리하는 게 줄을 서서 차례 기다리기, 목표하는 거 그대로 연계를 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교사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선정한다. 그대로 하면 돼. 기록하는 방법을 선정하는 것만 들어가면 다 맞았다고 체크. 줄을 서서 차례 기다리는 방법을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선정한다. 이렇게 해서 예시 넣어서 집어넣으면 더 베스트 문제 문장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 지우에게 자기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시범 보였고 가르쳤고요. 네 번째 볼까요? 줄을 서서 차례 기다릴 아이가 연습하고 있어요. 그럼 교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관찰하고 피드백 쓰신 분 많을까요? 다 틀렸고요. 여기 관찰 피드백은 자기 교수입니다. 우리는 책에는 어떻게 나와요? 감독하고 피드백이거든요. 그 말이 그 말인 거 맞습니다. 하지만 내 생각을 쓰는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 책대로 감독하고 피드백해준다라고 하는 것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게요. 아무튼 자기 교수는 23년도 유특하고 15년도 기출이니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21년도에 나왔던 자기평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평가는 특징, 실제 초등에 나왔던 거죠. 그때는 아이가 아이 스스로의 선정된 준거 이렇게만 쓰면 되는 문제였는데 오늘은 사실 말장난이긴 하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기평가의 특징 보시면 자신의 현재 행동을 이전의 자기 행동 수준과 비교하는 것인 반면에 A 자신의 행동에 의해서 선정된 준거에 비교하는 거 반면에 B는 자신의 행동을 집단의 다른 행동의 수준과 비교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하셨나요? 아동, 자신, 다른 친구 이것만 들어가면 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비교하는 거 들어가면 맞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게요. 이게 자기평가의 꽃 중의 꽃입니다. 그래서 B를 냈는데요. 살펴볼게요. 똑같이 목표행동 선정하는 거 그대로 나오죠. 목표행동 선정하고 행동을 정해야 한다. 교사, 행동. 그럼 여기서 행동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정하고 기준을 설명한다. 결국은 이대로 예시 써서 하셔도 되고요. 음영했던 거대로 행동을 평가하는 기준을 선정하고 기준을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 별이 5개 하면 너무 잘한 거야. 별이 3개면 보통인 거야. 별이 하나도 없으면 빵개. 그래서 저희 경호 친구 엄마가 애들이 이렇게 뭐 공개 수업하는데 우리 그러니까 별을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애기 별 받았다 했는데 그 공개 수업 갔더니 별이 5개까지가 가장 최고점이었다는 거. 아무튼 그런 적도 있대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건 이제 교사가 해준 것이지만 스스로가 선정된 준거와 평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기준들을 반드시 암기해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리을하고 여기 비읍이 자기 점검하고 자기 평가의 정답을 찾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물론 다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렇지만 충분히 유력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전체적으로 저희는 그럼 자기관리라고 하는 것을 쭉 훑어본 그런 문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기 강화는 아니셔도 선생님들이 스스로 강화 이거 꼭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요. 쉬는 시간 가질 텐데 쉬는 시간 동안 선생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부분들은 질문을 해주세요. 쉬세요.